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우리 고현건 박사님을 모시고 지금 세상이 정치 대한민국이 지금 혼란스러운데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상식선에서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건지 하는 것인지 우리 스탠다드 되시는 우리 고현건 박사님 한번 초대를 해서 이렇게 그 세상 돌아가는 얘기 좀 나누고자 모셨습니다.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뭐 잘 지내고 날씨도 있습니다. 더운데 감기는 안 걸리고. 요즘 뭐 러우 전쟁하고 뭐 북한군 파병성 때문에 그래요. 조선인민군 파병설이 너무 그 좀 근거 없이 돌아다녀서 그걸 좀 분석하고 하려고 그렇습니다. 파병 문제로 네. 이 파병은 거의 뭐 확실한 것 같은 저 개인 생각은 확실한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런데 지금 네. 국정원 러우 전쟁은 특징이 드론 전쟁에다가 그렇구나. 그리고 드론 전쟁에다가 또 증거를 드론 영상으로 다 송출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까지도 지금 어쨌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양쪽 다 증거를 그 드론 영상으로 제시를 했는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조선인민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드론 영상이 전혀 없어요. 그쪽에서는 아마 은폐를 하겠죠. 그런데 은폐가 아니라 지금 이건 좀 아닙니다. 이거 국정원이 지금 가짜 뉴스를 지금 뿌리고 있다. 그렇게 나는 그 파병은 비정사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제가 내피셜이든 아니든 그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근거는 뭐 물론 뭐 그런 그 유튜브도 있지만 일전에 그 러시아 그 대통령이 그 김정은 푸틴이 이제 김정은을 그 만나고 아마 그런 거에서 서로 얘기가 돼서 파병까지도 논의가 됐다라고 저는 확실시 보기 때문에 파병이 됐고 실질 이제 외신 보도에 하면 북한군이 지금 그 아주 막 일개 뭐 어떤 중대나 뭐 소대 몰살을 당했다. 그렇게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 외신 보도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 사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이번에 되고 나서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전쟁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게 이제 종식이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를 어떤 장사꾼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세계 경찰 국가라고 경찰 국가인 미국이 뭐 지켜준다 그런 의미는 옛날 얘기고 트럼프는 지금 대통령은 철저한 민족주의자 그러니까 자국민주의에 입각한 대통령이다. 국가 공동체, 국가 공동체, 민족 공동체하고 국가 공동체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국가 공동체의 가치를 굉장히 표방하고 있다. 자기 자국민의 이익이 되는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가져오는 대통령이다. 사실 뭐 그런 대통령이 일반 국민들은 더 좋죠. 그 자국민. 그게 이제 이 소련이죠, 소련.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 해체되고 붕괴된 이후에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은 세계화 세력들이 좀 장악한 그런 흐름에서 트럼프가 갑자기 이제 등장이 됨에 따라서 각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자는데 그런 부분에서 푸틴하고 좀 약간 맥을 같이 해요. 푸틴하고 맥을 같이 한다. 푸틴이 이제 주장하는 게 국제법 기반 국제 질서를 주장하거든요. 근데 이 국제법이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유엔 헌장을 만들면서 특히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주권 불가침, 내정 불간섭주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다른 나라의 내정의 정치 체제, 국가 체제는 그 나라 주권자들이 결정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보는 기본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크게 보면 트럼프나 푸틴이나 정서적인 부분하고 사상 부분에서는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손님 모셔놓고 음료수도 대접도 못했는데 갑자기 방송 기는 바람에 일단은 뭐 이렇게 녹화 끝나고 방송 끝나고 뭐 음료수 먹는 걸로 하고요. 저도 아까 마셨던 물 지금 좀 마시고 있는데 일단 뭐 트럼프의 어떤 그런 그 전문적이고 분석적인 분석은 또 뭐 더 많은 분들이 또 전문가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는 걸로 하고요. 제가 이제 우리 이 고현건 박사님의 개인 의견을 듣고 싶은 건 뭐냐면 최근에
눈을 내리깔고 얘기하지 마시고 굉장히 지금 뭘 질문할까 나 지금 속으로는 이거 어려운 질문하면 안 되는데 아니면 곤란한 질문하면 안 되는데 지금 걱정하는 눈빛이 양약하거든요. 그렇죠. 네, 딱 보니까 뭐 평범한 질문입니다. 우리도 한때 정당 활동을 옛날에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정치 돌아가는 거라든가 또 그런 어떤 흥망의 역사 또 정치인들의 그 습관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거든요. 옛날에 과거에 같이 그렇죠. 정당 활동했으니까. 당 조직도 만들어 볼 노력도 했고 그렇죠. 결국은 이게 무산됐지만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그 윤석열 탄핵이냐 하야냐 내지는 헌법을 개정해서 자동으로 물러나게 퇴진이냐 이 세 가지 탄핵 헌법 개정에서 물러나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하야라는 의미는 이게 뭐 자의적이든 뭐 또 피자의적이든 그러니까 자기든 부자기든 그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끌어내는 것도 하야라는 의미이고 또 본인 스스로도 하야라는 의미 그러니까 어떤 강요, 압박에 의해서 심리적인 압박에 의해서 스스로 내려오는 것도 하야라는 의미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탄핵은 말 그대로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옛날 박근혜 탄핵 같은 것이고요. 이게 두 번째는 헌법을 개정해서 지금 김용민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야, 뭐 자기든 부자기든 간에 하야에 의해서 내려오는 방법. 네 번째는 본인이 어떤 술에 의해서 질병에 의해서 도저히 나는 수행을 못하겠다 해서 그 질병에 의해서 뭐 자의반, 타의반, 뭐 이건 그렇게 그것까지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는 그런 얘기가 많이들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모 유튜브에서도 그거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또 제가 진보 유튜브를 보고 또 그 보수 쪽에 있는 윤칼세라든가 또 정규재 그런 grup을 제가 자주 보는데 저는 골고루 보는 입장인데 그 부분에서 의견들이 다반사가 틀리고 아주 치열한 논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고 박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 그거에 대한 견해 장단점 간단하게 지금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전 개인적으로는 좀 너무 나갔다. 탄핵. 탄핵이요. 예. 그다음에 개헌. 예. 그다음에 사임 이거 좀 너무 나갔다. 너무 나갔다. 왜냐면은 지금 김건희 특검이 핵심이다. 지금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한동훈 특검을 하든 김건희 특검을 하든 최상목 특검을 하든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명확하게 진짜 증명될 정도로 조금 10중 8구 이 정도로 확신이 들 정도의 어떤 계기를 마련하지 않으면 그 이후의 문제인데 지금 그걸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김건희 그 영부인 소위 우리가 이제 그 법에서 정해진 영부인의 어떤 그런 문제를 부각을 시키고 그거에 따른 그 재료들을 만든 다음에 탄핵이든 하야든 헌법 개정이든 그렇게 나가는 게 맞지. 지금 벌써부터 그런 그 어떤 김치국 마시기지. 어떤 그런 제과도 없이 김치국을 먼저 마시고 있다. 예. 옳은 얘기네요. 저도 뭐 개헌 문제는 좀 근본적으로 개헌은 지금 주도하고 있는 야당하고 김용민 의원인가요? 예. 그런 분들이 뭐 하는데 그게 대통령 중임제 개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국민의힘이 전혀 받을 수가 없어.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은 내각제야. 오로지. 그러니까 이게 잘못해서 개헌 물결로 잘못 가면 만일 민주당이 내각제 합의해 준다면 개헌하고 윤석열 정부를 쫓아내는데 동의하겠다라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 내에도 내각제 세력은 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제 문재인 정부가 2018년에 헌법 개정안을 이제 제출했는데 그건 대통령제예요. 중임제 대통령제를 했는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대부분 민주당에서는 집권 세력들은 내각제를 좀 가려고 했던 세력이 권력을 잡고 있었어요. 그렇게 평가하는 게 맞는 게 이낙연 총리, 정세균 총리, 그 다음에 김부겸 총리 이 세 명이 다 내각제주의자예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겉으로는 2018년 대통령 개헌안
이렇게 제출했는데 그래요. 예. 실제로는 그 사람들은 개헌 논의를 통해서 내각제로 가려고 했다. 개헌의 불씨를 가지고 선언은 대통령제로 가고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서는 내각제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예. 이건 좀 그렇구나. 반민중적이고 87년 6월 항쟁으로 인해 만들어진 그 유구한 역사에서 민중혁명으로 만들어진 87년 헌법 체제에서 대통령 지성제를 부정하는 형태로 가면 안 된다 이거지. 제가 이 지금 우리 고 박사님 얘기는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좀 이따 질문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간에 말씀을 끊고 내가 질문을 살짝 던지는 겁니다. 이 내각제라는 얘기가 전에부터 솔솔 여러 가지 그 내각제란 말을 안 쓰더라도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용어 선택에 의해서 내각제가 이렇게 써져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성은 그 어떤 성질은 내각제라고 어떤 내용이 함의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뭐 반민중 또 그 과거에부터 주로 사용해왔던 그런 그 내포되어 있는 그런 권력 투쟁의 싸움이다. 이 내각제라는 게. 그래서 더더욱 국힘당 같은 경우 대부분의 의원들은 내각제를 그 이너서클을 그 서로 간에 구성해서 내각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으로. 우려죠. 예, 그거죠. 정리하면. 그리고 일부 모 유튜버에서도 뭐 로치라고 하는 그 양반도 그 내각제를 염두에 두고 그 현재 개헌 입법을 하게 되면 개헌 논의를 하면은 그 다양한 그 의견들이 수렴이 돼야 되고 더더욱 자기의 세력 싸움이 되기 때문에 결국 내각제의 속성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이 개헌 입법은 내부적인 그 어떤 권력 싸움, 헤게모니적 싸움을 가져오기 때문에 헌법 개정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더 많을 것이다. 더 비현실적이다. 더 비현실적이고 탄핵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직권을 내려놓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이건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다.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는 것이고. 명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정치 세력이 대통령 임기를 1년 줄이려면 본인들이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임기를 스스로 줄여야 돼요. 그렇지, 그건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임기 1년을 줄여서 압박을 한다는 것은 이치가 안 맞다. 이치가 안 맞다. 현실적인 이치고 본인이 대통령 현직에 있을 때 나는 내 것부터 줄이고 차기부터는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 뭐 중인제가 됐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그렇죠. 이게 이제 대통령 스스로가 결단을 이게 주권자를 위한. 그래서 우리 고 박사님은 정리를 하면 내각제의 어떤 숨은 의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헌 입법은 김용민 의원이 주장하는 개헌을 통한 그 윤석열에 대한 폐지는 조금 더 이것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좀 어렵지 않느냐. 그것은 당장의 그런 개헌 입법을 통해서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거리가 된다. 그러니까 또 다른 정치에 휘말리는 다양한 세력에 휘말리는 꼴이 된다. 그렇죠. 윤석열의 실정 진행하기가 또 어렵고 또 결론을 도출해내기도 어렵고 그렇다는 얘기죠. 윤석열 실정을 해서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는 방법으로 개헌을 얘기하지만 개헌으로 가면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기가 더 어려워진다. 어려워진다. 그래서 오히려 더 빌미를 줄 수 있는 그렇죠. 그 정치꾼들에게 정치 세력을 집단들에게 빌미를 줄 수 있다. 그러니 이건 개헌 입법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한다. 지금 그러면 제가 이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그 입장이 자 저도 뭐 일부 이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이게 이제 최대 단점이라고 보고요.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질문을 드린 건 이제 장점에 대해서도 저하고 한번 의견 교환을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아까 지금 잠깐 넘어갔는데요. 탄핵에 대해서 탄핵에 대한 현실성에 대한 부분, 탄핵이 가능한지, 그 현실적인지, 또 그게 실질적인 지금 구성 체제에 있어서 헌법재판소 의원을 보게 되면 또 많은 검사들, 뭐 판사들 왜 탄핵 요청을 했지만 결국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비추어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현실성이 있나?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먼저 이게 제 의문은
민주당의 당론이 진짜 탄핵을 결정했느냐 이거예요. 첫 번째. 첫 번째가 민주당이 진짜 본심 그대로 외치는 게 아니라 진짜 윤석열의 실정이 있으니까 김건희부터 시작해서 명부인 문제, 최상병 문제, 그다음에 그 명태균 문제, 그리고 그 윤석열 집안 문제, 뭐 이런 수많은 비리가 있는데 이 비리를 보고 민주당이 진짜 탄핵을 할 결심을 했느냐. 여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강한 의문이 있습니다. 어떤 그 당내의 당령이나 당의 어떤 그런 그 결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강령, 최소한의 강령은 아니더라도 당의 어떤 그런 결정이 굉장히 당내의 공식적인 결정을 탄핵이란 말 못 꺼내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은 국힘당의 나머지 뭐 몇 표를 더 가지고 200표를 넘겨서 탄핵까지 가더라도 그건 현실적으로 지금 1단계도 넘지도 못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뭐냐면 의사 결정을 하고 그 의사 결정을 가져서 국권자들에게 전파하고 행동하고 설득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어렵다. 네, 그게 지금 민주당이 당내부터 결정도 안 된 사항을 민주당이 이걸 국힘당까지 김치kun을 마시면서 탄핵까지 가서 뭐 어떻게든 간에 또뭐 일부 세력의 일부 이탈된 국힘당 의원들에 의해서 이게 가더라도 또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그 큰 산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건 전혀 불가능하다는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이렇게 비리, 그러니까 불법 그런 것들이 더 위반 행위에 예, 뭔가 정확하게 지금 판결 나온 결과가 없기 때문에 막무가내 뭐 무능력하다라는 것만 가지고 도덕적인 비난이 되더라도 뭐 재체성이 있는 형법상의 어떤 위법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탄핵에서도 기각될 확률이 100%다. 그래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충분히 우리 주권자님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진보 진영에서 활동하시든 이제 보수 진영에서 활동하시든 그럼 여기서 주권자님들이 저 번개불 질문 하나 네. 하겠습니다. 이게 뭐 갑자기 번개 팍 끼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요즘 최근에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왜 탄핵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탄핵의 초안도 엊그저께 광화문에서 발표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소수 정당의 그 선명성 경쟁이기 때문에 실명성 왜냐면은 오로지 선거되고 왜냐면 현실성이 없는데 선명성 12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강하게 더 어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 다만 이게 되든 안 되든 강한 어떤 자기의 그 모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쇠빙선이라고 했잖아요. 그 역할을 하겠다는. 그래서 거죠. 탄핵이라는 초안을 제시했던 거고. 그렇죠. 밀고 나가겠다 자기들. 그러면은 따라오라. 그러면 효용성도 꼭 탄핵이 아니더라도 뭐 파면이나 퇴진이나 더 강한 유형은 파면인데 탄핵을 안 했다. 탄핵이 그걸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 이렇게. 그렇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면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분명히 퇴진이나 파면.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두 그 단어를 쓰지 않은 단어는 퇴진, 파면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탄핵이라는 말을 안 썼고요. 파면이죠. 그래서 제가 대신 해주고 싶다 그 말을. 그래서 퇴진 또는 파면이다. 그래서 파면이란 말은 사실은 뭐 탄핵과 똑같은 성격인데 옛날에 박근혜 네. 파면한다. 결정문에서 파면한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는 탄핵은 이제 법률적인 용어고 파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직 내에서 뭐 파면, 해고, 해임 뭐 그런 징계에 의한 용어에 의해서 쓰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법률에 나와 있는 탄핵이라는 우리가 이제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긴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예. 근데 이제 탄핵 절차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징계 절차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국가 권력을 유지하기 이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의 어떤 준하는 그 삼권 분립에 의해서 탄핵이라고 했을 때는 그 최소한의 어떤 제한권 또 그 저항권 그 서로 견제하기 위한 그래서 탄핵이라는 것이 용어고 일반적으로 파면과 같은 동일한 성격이지만 그래서 이제 좀 더 강한 어필을 하기 위해서 조국 대표는 썼다.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고 있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대표님 조국 대표는 어쨌든 뭐 갑자기 또 댓글에 또 뭐 아주 비난 섞인 조국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은데 저도 뭐 조국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고 좀 더 진지하게 더 역동성을 피워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 쇄빙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실망감들이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대표가
최근에 와서 이렇게 굉장히 강한 어필을 하는데 진작에 좀 아쉬운 감이 좀 있다. 다만 이번에 그 대법원 그 파기환송 건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인용이 될 거라고 봐요. 이렇게 왜 그냥 저도 그뭐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국회의원직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은 죽이고 조국은 살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인 그 논리에서. 전 개인적으로 둘 다 죽인다. 그렇습니다. 네, 둘다 그 다양한 생각이니까. 네, 왜냐하면 저는 이 촉이라는 걸 감각을 살렸을 때 분명히 그 여당이나 정부나 그 윤 대통령은 이재명을 죽이면 맘대로 자기의 어떤 그 입지적인 그 뭐랄까 그 기교라고 할까요? 정치적인 그런 그 힘의 논리를 자기가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게 그 윤 대통령이 가능하거든요. 지금의 이재명은 상당히 60% 가까이 지지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맘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이번에 뭐 1심 판결이 실형 1년에 집행 집유가 2년 나왔는데 오히려 지지율이 더 올라가 버리니까 굉장히 국힘당에서 당황해서 최근에 지금 동네 한 바퀴 도니까 현수막에 엄청난 현수막을 걸어놨더라고요. 이재명 깜빵 가자. 이재명 신형이다. 이재명은 완전히 그냥 노골적으로 이것은 개인의 인신공격을 떠나서 상당하다. 저는 이건 뭐 선거 전도 아니고 그래서 모든 포커스가 이재명에게 이제 달려있다. 근데 나는 조국 씨가 이제 우리 조국 대표가 만약에 이번에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상식에 벗어난 파기환송이 됐단 말이에요. 2심이나 1심의 어떤 흠결에 의해서 뭐 뭡니까 유비 뭐 있지 않습니까? 뭐 이유 불비의 원칙이나 뭐 체증 위배의 법칙 뭐 그 2심에서 이제 따지잖아요. 그런 그 어떤 서류에 의한 결격으로 인해서 다시 파기환송이 돼버려요.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뭐 아시다시피 뭐 3심 문제는 뭐 어떤 실형을 내용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절차나 내용 그 요건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부족하다. 법률심이니까. 그래서 이거 파기환송 가능성이 나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내용은 뭐 그 거론 안 해요 절대. 지금 생각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도 이제 좀 한번 내기 한번 할까요? 우리 내기 한번 할까요? 하죠. 나는 파기환송 될 확률이 더 있다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재명은 죽이고 조국은 살린다. 그 다음에 우리 고 박사님은 조국은 살리고 이재명은 죽이고 조국도 죽인다. 양쪽 다 죽인다. 제가 만약 이기면 고 박사님 내가 먹고 싶은 거 사주는 거고 또 내가 지면은 고 박사님이 맞으면 내가 고 박사님 먹고 싶은 거 내가 다 사주는 겁니다. 다음에 만날 때는.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분명히 우리 저기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하고 약속한 겁니다. 저는 이제 굉장한 도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마인드가 이 정치적인 내용을 방송을 하면서 또 제가 개인적으로 사업도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람을 만나면서 생각 외로 돌발적인 경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큰 틀에 봤을 때, 이 정치라는 것은 도저히 상식에서 벗어난 일들이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는 갑자기 이리 튀고 저리 튀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그 정치의 역동성은 있죠. 역동성. 이걸 역동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역동성 치고 상당한 그런 그 생각 외의 역동성들이 나오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구조가 그렇습니다. 이재명을 죽여야지 다음에 여당이 좀 더 연장이 되고 여당이 좀 더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 나는 최대의 걸림돌이 이재명이다. 뭘 이재명을 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재명도 뭐 거짓말 할 수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하는데 대안이 없어요. 지금 모든 국민의 59%가 이재명을 지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어디 가서 뭐 내가 윤석열 지지한다, 뭐 이재명 싫다 명함도 못 내밀어요. 아주 그냥 욕 얻어먹어요 당장에. 그렇게 이제 구조가 돼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우리 고 박사님은 이제 두 가지 탄핵에 대해서 그런 불합리성, 그 다음에 내각제에 대한 어떤 입법으로 인한 김용민 의원 입법으로 인한 그러니까 내각제의 어떤 그 의심성. 그러니까 이제 개헌 논의가 내각제로 귀결될 수 있다. 자칫 잘못 오해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그쪽에 흘러갈 수가 있다. 대통령제 힘을 약화시키는 거니까. 그렇죠. 대통령제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국민의힘은 내각제 아니고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케이. 저도 그 100% 공감합니다. 자, 워낙에 국민의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아주 안다박사들이 많습니다. 그쪽은. 근데 민주당은
집단 지도 체제, 그러니까 당 대표가 끌고 가는 체제를 그동안 해왔고 국힘당은 다양한 사람들이 막 안에서 엄청나게 그 이너서클로 인한 싸움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지금 세 번째 질문을 좀 던지는 건데 아까 하야 얘기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이든 타이든 자기든 부자기든 뭐 우리가 시위를 해서 끌어내리든 그 심리적인 압박에서 내려오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개인적으로 윤석열이 좀 안 좋은 전망인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병이 들거나 무슨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지고 네 번째까지도 지금 나오네요. 불우한 일이 당에서 뭐 골이라고 그래요. 골비라고 그래요. 그 자체에 앉을 수 없는 것. 고리 상태가 그것도 법에 나와 있으니까. 네, 법에 고리 상태가 있죠. 고리 상태가 아니라면 임기를 채우려고 할 거다. 그렇지. 왜냐면 우리 그 미국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바이든 치매거든요. 집권 2년 차에 치매라는 게 명확했어요. 제가 보기에. 근데 2년 동안 끌어왔어요. 아, 바이든 치매 상태에서. 그러니까 1년에 300, 뭐 500 몇십 중에 뭐 40%가 휴가 가고. 이런 일을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은 바이든은 2년 이상을 끌고 온 사례를 봤을 때 2년 이상 끌고 왔죠. 근데 이런 현상은 대통령제에서는 이제 대의제라고 하는데 대의제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임기 보장입니다. 임기 보장. 왜냐면 어떤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민주주의가 너무나 그 잘못하면 역동성이 너무 심해서 갖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전국 불안 요소. 그래서 어떤 정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측 가능성도 있어야 되거든요. 예측 가능성을 너무 허물어 버려요. 그래서 헌법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뭐 개헌을 해서 임기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진짜로 탄핵을 해서 임기를 줄인다거나 이런 형태가 아니고 그 어쨌든 협상으로 인해서 뭘 한다는 거는 그리고 또 특히 지금 대통령은 사임하는 순간 깜빡입니다. 깜빡이니까. 그런 만일 국민 전체적으로 깜빡을 안 보내겠다고 그걸 제가 잊어먹었는데 검찰이 그 사건을 이렇게 서로 플리바게닝이라고 하잖아요. 그 용어가. 근데 그런 협상이 이제 그게 옛날 유시민 씨가 얘기했던 그렇죠, 그런 거죠. 그 하야의 그 자책을 내면서 협상을 해서 네가 스스로 이렇게 좋게 말할 때 내려와라. 그러면 너는 법적인 재발을 안 물겠다. 그러게 이제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냐 이거죠. 그렇지. 그게 이제 가장 난점. 유시민 평론가 비난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대통령을 임기 이전에 사임하게 하고 합의하려면 그거는 그 방법이 최선이다. 해줘야 돼.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줘야 돼.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고 박사님도 지금 유시민 씨의 입장에서 그게 가장 현실적인 타협점이다. 왜 그러냐면은 많은 국민들이 분노해 있고 깜빵을 쳐넣자 굉장히 막 치가 떨리고 있는데, 근데 이게 방법이 없다. 그러면 현실적인 대안은 뭐냐? 그 서로 간에 주고 당기고 하나 주면 두 개를 가져오고 서로 간 협상. 그래서 스스로 임기를 단축시키면서 또 이렇게 뭐 하와이를 갔든 미국을 보내든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보장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폴리바게니 그런 시스템으로 해줘야지 그게 가장 가능하고 지금. 그게 또 정치적으로는. 자, 그럼 네 번째 질문까지 같이 이제 그것을 우리 염두에 두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생각입니까, 고 박사님은? 왜냐면 지금 대안으로 이제 개인 생각이. 그러니까 힘으로 누르지 않고 협상을 하게 되면 그걸 보장하지 않고는 협상 자체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진보 진영 분들은 다들 화를 내시겠지만 진짜로 말 그대로 국가 공동체가 제대로 된 나라로 가기 위해서 그런 뭐 윤석열하고 윤석열 일가의 그 비리에 대해서는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받아들이셔야 된다 이거죠. 제가 이제 또 우리 구독자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제 개인 얘기를 좀 해보면 참고로 뭐 저는 같은 종씨가 아니라고 하는데 저도 같은 윤씨거든요. 근데 파평이라고 그러는데 같은 파평입니다.
근데 그건 분명한 것 같은데요. 뭐 족보를 사든 안 사든 제가 받은 뭐 확인한 바는 없으니까 일단은 파평류이라고 하니까 제가 족보에는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본 결과는. 근데 뭐 파평류 뭐 몇 대 손에 뭐 이라고 이제 그 족보 그 종친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성격으로 봤을 때는 기자 돌림이고요. 그건 분명히 맞아요. 그리고 윤기중 씨 아버님이 그리고 술 좋아하고 그러니까 저는 술을 못 먹지만은 저희 선배들 그러니까 선조들은 놀고 마시고 즐기는 걸 엄청나게 좋아했거든요. 시 쓰고 아주 기생집 가서 맨날 놀고 맨날 놀러 다니고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좀 유사점이 있고 또 이 여자 폭에 굉장히 휘말린 게 윤 씨들이 좀 그게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래요? 고백하겠는데 윤 씨들 여자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여걸스럽고 호걸인데 영웅인데 뭐 조선왕조 왕비들 다 윤 씨 아닙니까? 그렇게 그 굉장히 똑똑한데 남자들 윤 씨는 정도 많고 고집도 있으면서 여자들한테는 많이 치마폭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걸 봤을 때 아 조금 윤 씨를 내가 뭐 동정하자는 게 아니고 저 양반이 조금 약간 속된 말로 좀 무능력해서 문제지 뭐 그냥 물론 그게 뭐 본인이 뭐 묵시가 됐든 뭐 묵인이 됐든 간에 어떤 죄책성에 대한 거를 모면할 수는 없겠지만 동조가 됐든 공무가 됐든 뭐 그것까지 제가 논할 건 아닌데 상당히 그 검사 출신으로서 그 어떤 초지일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가부잡고 아우자잡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일면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조직폭력의 보스 같은 기질 그런 것은 가지고 있다. 근데 본심의 마음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고 또 구속이 됐고 그런 걸 봤을 때는 굉장히 분노에 차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면에는 정말 알면서 그 천사의 가장 그러니까 얼굴을 가장한 천사의 얼굴을 가장한 그 저기 평원이 산 있는 마을 그 책방 그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죠.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은 그만큼 다 모든 걸 알고 엄청난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힘을 갖고 했는데 얼굴을 막 선한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조사해보고 히스토리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뭐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최재형 목사도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옹호를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일면 하야를 또 여러 이유를 떠나서 그게 이제 봐봐요. 네, 미국도 그런 사례가 있다며요. 그렇죠. 어쨌든 미국 역사상으로 닉슨이 그래서 닉슨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닉슨이 사임하는데 예. 그 많은 진실이 아닌 많은 것도 있어요. 뭐 어쨌든 언론에서 했다 그러는데 그건 그 딥스로트라고 해서 제보자가 CIA 요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네오콘이 닉슨을 몰아낸 거라고 봐야 돼요. 실제로 그거는 근데 언론 자유에서 뭐 이렇게 포장된 건데 미국식으로 해서 뭐 뉴욕 포스트, 워싱턴 포스트니까 뭐 그에서 뭐 이렇게 한다 그건 아니고 네오콘이 집단적으로 닉슨을 몰아낸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닉슨이 했던 연설은 명연설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물러가는데 이거로 끝내고 더 이상 혼란 없었으면 좋겠다. 명연설이. 그렇죠? 혼란이. 이게 국가 전체 이익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다음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민 진보 진영 사람들은 선택이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유시민 씨도 어쨌든 돈에 대한 많은 고민 끝에 비난받을 걸 감수하면서 했을 거예요. 이게 한마디만 더 왜냐면 지금 끌어내리는데 동의하시든지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형사 처벌하지 않고 지금 끌어내린 것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임기를 다 채우고 형사 처벌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가슴 속에서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누구나.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입법 김현민 의원이 개헌이죠. 개헌 입법이죠. 개헌 입법을 통해서 하자는 그 함의 전 국민의 함의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일치된 어떤 합의 의사 결정이 필요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보거든요. 하야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 어떻게 누게 될까? 그러면 이걸 사실 이것도 뭐 어떤 국민 투표를 붙인다든가 뭐 그렇게
그 가능성이 있다면 아니면 일부 국회의원이나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이런 것들을 같이 협상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어떤 이너서클에 대한 구조 또 그 이게 내각제라고 이제 하는 개헌 논의를 하자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죠. 같은 연장선상에서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 문제점이 개헌을 하려면은 개헌 논의를 하면 여야 오히려 또 강하게 어느 모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하게 맨날 그 용산 앞에서 저 전쟁 기념관 용화대 뭐 저쪽 지금 그 사는 아파트 거기 앞에를 뭐 그냥 괴롭히면서 그냥 강한 심리적인 압박을 해야지 스스로 물러나게 되지 않느냐 그렇게 옛날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 그 4대 개혁 입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씨가 국회를 버려버렸잖아요. 160일인가 200일인가 아니면 장애투쟁을 선언해버렸잖아요. 국회 공전시켜버렸거든요. 그 정도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진짜 탄핵을 원한다면 국회 그 대도 안 한 국회에서 국회를 버리고 장애투쟁을 하고 진짜 몰아가갖고 승부를 봐야 된다. 그 정도 그렇게 지금 세빙선 12석을 가지고 있는 그 조국 혁신당이 뭐 떠들어봐야 더 힘없는 사람이 적고 키는 어쨌든 진짜 장애투쟁을 하든지 아니면 진짜로 현실을 인정할 것 같으면 정치 협상을 하든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고 박사님 의견에 그 99.9% 공감을 하는 부분이 지금 12명의 뭐 조국 혁신당 국회의원들도 뭐 잘하는 건 알지만 박은정 의원 빼놓고는 뭐 두각을 나타내는 의원은 없다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요. 좀 능력이 없죠 원래. 박은정 의원은 아주 열심히 정말 저 발이 부르틀 정도로 땀을 내면서 페이스북이든 어디든 참 잘하더라고요. 정말 박수를 쳐줄 정도로 잘하는데 제가도 아쉬운 부분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옛날에 이재명 단식했을 때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 의연한 결기가 안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누가 또 올려놨더라고요. 이현주 의원 옛날에 국힘당에 있을 때 머리 싹 빠랬는데 왜 이번에는 왜 안냐.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도 생각해봐요 그때. 그럴 어떤 저도 제안을 드리는 게 사실은 그 조국 혁신당의 어떤 그런 최근의 행보를 의지하지 말고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서 일부 서너 명이 뭐 삭발식을 갖는가 그런 어떤 그 보여주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국민들한테 호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우리 고 박사님도 지금 얘기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차에 이제 보너스로 더 질문 하나 드리고 정리를 하는 걸 하죠. 그 공천 이번 공직선거법 관련해서요. 예.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지금 실컷 참정권에 의해서 국민들이 다 국회의원도 만들어 놓고 지방 자치단체장도 만들어 놓고 다 했는데 뭐 여차저차 하다 보면 뭐 검경에서 아니면 재판 사법부에서 어떤 심판의 잣대를 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제로 시켜버리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 보완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게 왜 선거법을 하면서 6개월 내에 1심 하라고 하잖아요. 네. 안 하냐면은 사법부가 부담스러워서 그래요. 계속 임기 끝까지 끌고 하는 이유가 2년 3년 걸리는 이유가 그러면 훈시 규정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법원 사람들은 그 기간을 여러 가지 기간이 성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척 기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간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법에 나오는 명시적인 규정을 훈시 규정이라고 해서 안 지켜도 되는 규정으로 생각해버려요. 네. 부담스러운 사건들에서 선거법 같은 경우는 6개월 만에 하라 그러는데 안 하는 이유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법원이 왜냐면 우리나라 법원은 민주적 정당성이 약해요. 완전히 없는 건 아닌데 왜냐면 직접 국민이 선출되지 않아.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법원이 그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받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함부로 날릴 수가 없어요. 이건 기본이야 기본. 기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또 한 문제는 또 문제점을 이번에 뭐냐면 나타났네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스스로 법 바꾸면 돼요. 바꾸면 되는데 실제로 보면 제일 황당한 게 그런 거잖아요. 어떤 게임을 하는데 규칙도 지가 정하고 게임도 자기가 하는 건 안 되거든요. 악용하는 꼴이죠. 심판자와 규칙 제정자와 운동수도 같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국회가 생각해. 그러니까 선거구 획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써주는 게임의 규칙에 대해서는 국회 권한을 많이 포기하시고 네. 진짜로 선거 들어가서 의원직 상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스스로 합의를 해서 없애면 돼요. 국회가 스스로 안 하고 계속 이 정치화를 법원의 정치화를 계속 만들어 온 집단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정치 집단이에요. 그리고 또 특히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부분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제도 이것도 많이 손을 봐야 돼요. 자, 그러니까 결론은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아준 어떤 대인을 어떤 사람을 네. 그냥 뭐 그 조직의 장이 됐든 네. 의원이 됐든 근데 그걸 함부로 어떤 사법부나 뭐 검찰이나 그렇게 그 어떤 권한을 뭐 표현이 좀 이상한데 그 자기의 그 주어진 권한을 남발은 아니더라도 네. 그 잣대를 들이대서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는 그러면 뽑아진 국민들은 뭐가 되냐? 이게 그게 이제 과연 대한민국 그렇죠. 왜냐면 이걸 완화하고 참정권을 그러니까 이제 축소시키는 거죠. 장래효로 다음 선거에 출마를 못하게 하든거나 그리고 그다음에 또 만약 현직 국회의원이 살인을 저질렀거나 현직 국회의원이 살인을 저질렀거나 아니면 특별히 뇌물을 저질렀거나 특별히 그거 큰 외에는 문제가 생기는 아니면 게 선거 기간이라든가 이쪽에서 확정된 이런 게 아니라면 너무 형량을 과하게 하지 않고 그렇죠. 적절하게 적절하게 조절해야 돼. 이걸 국회의원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자승자박인데 예, 자승자박이죠. 자승자박을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더 검토해서 이런 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예, 있다. 그렇죠. 오케이. 예, 그리고 정리를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 허위사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네. 사소한 이게 어쨌든 그것도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는 법률가의 판단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요. 지금 아까 뭐 탄핵, 헌법 개정, 그 다음에 하야는 같이 본인의 결의, 그러니까 질병이나 유고한 사태에 의해서 결의하는 거. 그 세 가지를 지금 질문을 했는데요. 결론은 지금 하야 입장에 우리 고 박사님은 한 70% 이상, 80%를 많이 힘의 무게 중심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 개인적으로 하야가. 난 근데 사고가 터져서 예. 그만두는 일이 그게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것은 또 뭐 인식의 어떤 인격의 모독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좋은 일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좀 회개해서 본인이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한테 사죄하고 저 평상부터 시작해서 그분부터 본인한테 역사의 죄인입니다라고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고 지금 현 대통령도 이렇게 내가 망쳐놨습니다. 제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국민들이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선량합니까?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고 박사님도 하야 쪽, 그러니까 스스로 거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탄핵도 안 되고 입법도 해서 개헌 입법도 안 되고 그것은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다. 이제 결론은 그렇게. 그렇죠. 민주당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개헌 탄핵 이런 논의 하지 말고 먼저 기본적으로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아니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리고 처음에 원 구성하면서도 상임위원회 18개 중에 11개만 가져왔잖아요. 우리 지금 열심히 컴퓨터 하고 있는 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못 들었어요. 이거 집중해서. 집중해서 못 들었어요. 네. 그래 뭐 개인 의견이 다 틀리니까 저는 이제 마무리 이제 마지막 발언이기 때문에 제 개인 의견 그 다음에 고 박사님 마지막 발언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같이 협의체에 올려놓고 이 이슈 어느 아젠다를 올려놓고 이거의 세 가지의 좋은 점들을 뽑아서 우리가 같이 병행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하면 어떻겠느냐. 물론 협의 과정에서 어떤 또 다른 이권이나 내각 세력들에 의한 어떤 그런 걸 차단하고 정말 시민단체 또 국민들 또 정당 정치단체 정당인 그 다음에 또 전문 분야 제가 뭐 늘상 얘기하는 게 세 바퀴 직능단체 시민단체 정치단체 세 바퀴의 구조를 가지고 거기에 합의점을 돌출해내서 이것을 우리가 국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으로서 다양하게 시간이 많이 없지만 뭐 유튜브가 됐든 어떤 방식이 됐든 뭐 국민 투표까지는 뭐 좀 이런 사례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대안으로 제시해서
뭐 여당도 포용이 되고 합의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저기 용화대 쪽에서도 이걸 수용해서 가지 않겠느냐. 이제 거기 안에는 이제 폴리바겐까지 같이 포함이 되겠죠. 왜 그냥 워낙에 지금 가장 목숨 걸고 있는 것이 이 특검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단계, 첫 그 어떤 이 리스크를 못 넘어오게 하는 게 지금 저도 그 입장이라고 보면은 그거 넘어오면 이제 물살이 한꺼번에 오거든요. 뚝이. 그러니까 첫 뚝이 안 넘어지는 것이 가장 초점이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온 힘을 지금 다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하고 한동훈 특검법하고 실제로 문제된 한동훈 특검법이 뭐 있어요? 한동훈이도 지금 특검할 수도 있죠. 아이고 그렇게까지 한동훈이 왜냐면 한동훈이 지금 당 대표인데 어찌 감히 또 한동훈 특별까지 나오는데 아니, 누가 왜냐면 합의가 이게 되겠습니까?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방식, 만약 김건희 특검 이게 하나하나 해야 돼요. 너무 김치국 먹고 너무 그러니까 안 그것은 된다. 표를 너무 배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제 한동훈 생각에는- 특검법은 취소하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동훈 뭐 잘하고 있다고 보고요. 아니, 또 여당 대표로서 그냥 뭐 근데 잘한다기보다도 워낙에 좀 속된 말로 좀 뺀질거리해서 그런 거지. 얍삽하죠. 이 정치로서 더 배워야 한다는 저는 개인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민주당을 가만 보고 있으면 개인적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뭔가 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이제 그게 강하게 있습니다. 저도 제가 누차에 이제 말씀을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저 같은 동갑나기 시대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전에 2개월 전에도 뭐 윤 대통령 만나고 난 뒤에도 뭐 협상이네 협의네 뭐 타협의 정치래 야당 대표가 저 소리를 왜 할까? 본인의 지금 산 넘어 산 줄줄이 사탕같이 지금 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이 정치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거든요. 정치는 그렇습니다. 정치는 내가 힘을 가져야지 그때야 내가 타협이 나오고 상생의 정치가 나오는 거예요. 야당은 야당답게 싸워야 되고 내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 깎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난번 금식의 그 단식의 결의를 보여준 것 같이 그런 결의를 민주당은 지금 의원들을 포함해 최고위원들뿐만 아니라 당 대표도 지금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결의를 보여줘야 됩니다. 어제도 표정을 보니까 상당히 어둡더라고요. 전 국민 그 확대 간부회의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 얼굴을 내가 봤더니 어두워요. 왜 그냥 본인도 얼마나 힘들게 해서 고민이 되죠. 스트레스 엄청 받을 거예요. 왜 그냥 월요일날 25일날 진짜 이중 교사죄를 선고를 하는데 막말로 실형이 나와서 법정 구속이 되면은 이제는 뭐 또 뭐 비명계 쪽에서 지금 한 20명이 벌써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 지금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이미 표면화 김동연을 포함한 김부겸 다 해서 이미 김부겸이 뭐 사무실까지 냈다고 그런 얘기를 합디다 저 종로에 이제 그렇게까지 벌써 가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치는 지금 이때 결의를 찬 민주당이 딱 단합을 해가지고 막 그냥 막 이건 뭐 우리 데모는 식으로 그냥 막 철탄까지 던지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막 화염병 던지라는 소리는 아닌데 그 정도로 그냥 우리 그 동남아시아나 어디 홍콩에서 막 옛날에 막 투쟁하는 것 같이 정부를 상대로 그렇게까지 외신에 보도될 정도까지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으면 저는 이재명 좀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건 100% 이건 걔네들은 거기에 올인을 해서 온 에너지를 다 투자해서 이재명을 법적 구속시키려고 지금 하는데 저는 월요일날 저도 예측을 또 하지만은 이재명 구속될 확률이 더 높다고 보거든요. 이 법정 구속이. 그것까지는 제가 그것을 안 시킬 겁니다. 네, 할 때는 그것까지 그런데 저는 이제 항상 모든 게 높이 산정을 하고 아까도 이재명 죽이고 뭐 조국은 살린다. 그건 제 하나의 굉장한 하나의 배팅을 제가 한 거고요. 정치적인 배팅을 한 거고. 근데 이재명은 25일 날 저는 법정 구속도 저는 한 90%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90%. 왜 그냥 지금 모든 국힘당이나 여당이 지금 이재명이 한 사람만 죽이면 일이 다 해결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와해가 돼버려. 이재명만 없어지면 와해돼.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정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언론이든 뭐든 간에 다 할 수 있는 게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못 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타겟이 돼 있어요. 그런 심각성을 가지면
이재명 스스로가 머리 깎고 한 거 하겠다. 나를 위한 방탄 그 집회가 아니라 이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로 가냐 독재국가로 가냐에 대한 어떤 싸움이다라고 하는 뭐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이번 지난 토요일 날도 많이 나왔지만 앞으로도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제 캐비넷이 마지막 진짜 하고 싶은데. 네. 국회의원은 어쨌든 간에 주권자에서 당선된 진짜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예. 캐비넷 임무를 두려워하실 때가 아니야. 그렇지. 국회의원 4년 했으면 됐어요. 예. 뭐 더 하려고 그렇게 벌벌벌 떨고 그렇게 뭐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싸울 때 장렬히 싸우셔야 미래가 있습니다. 특히 조국 혁신당 비난 그만하고 152석인가 162석이나 되는 민주당 의원이나 똑바로 좀 해갖고 투쟁하라 그래요. 네, 이제 조국 혁신당도 지금 뭐 나름대로 좀 잘 진작에 또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았는데 최근에 와서 굉장히 좀 많이 잘하고 있더라고요.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조국 혁신당 비판 그만하시고 민주당을 비판하셔. 민주당을 지금 비판할 때가 아니에요. 150석이 넘는 162석인가 가지고 있는 지금 거대 정당인 민주당을 비판해. 근데 자기 당 사람을 좀 비판해서 좀 왜 똑바로 비판이 싸우게. 멈췄냐면은 조국 대표가 12월 12일 날 그 선고가 대법원 선고가 있기 때문에 비판을 이제 여기서 멈춘 거예요. 끝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더 이상 어떤 그 비명계의 어떤 또 다른 세력으로서 나오지 않는다. 조국은 이미 이제 물속에 가라앉는, 그러니까 더 이상 비판을 않거든. 민주당에 있는 지지자들이요. 근데 또 살만하면 또 조국 대표가 다시 살아나고 하면은 또 비판할 겁니다. 틀림없이. 왜냐하면 그게 정치의 그 생리 구조이기 때문에. 뭐 오늘 하여튼 이것저것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거의 뭐 오늘 한 40분 이상 한 것 같죠? 40분 가까이 했죠 지금.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구독자 일부는 너나 잘해라, 네가 한번 그렇게 머리 깎고 이렇게 해라, 너부터 해라 하는데 뭐 저희는 뭐 사실 다양한 분야에서 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바쁘다 보니까 시간 내서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주위에 최근에 국힘 쪽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하고도 이 대화를 나눠보니까 아직도 문재인이나 윤석열 지지하는 그 빠들 보면은 이게 보는 시야가 굉장히 좁다. 그러니까 아직도 뭐랄까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이제 가스라이팅이나 확증 편향된 사람들이 많다. 그게 누구의 잘못이냐라고 했을 때 뭐 잘잘못을 떠나서 앞으로 그런 구조와 시스템을 통해서 지난번에 우리 고 박사님 얘기한 대로 언론부터가 바르게 이렇게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어떤 체계를 만들어줘야 한다. 앞으로는.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이렇게 말 그대로 장난질을 못 오는, 이 언론이 지금 다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식을 못 하고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이렇게 뭐 나와서 이렇게 얘기도 나누는 것도 아까 뭐 탄핵 그 입법 개헌 헌법 개정 하야 뭐 그 얘기를 했지만 지금도 이렇게 만나도 다 생각이 조금씩 틀리지 않습니까?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은 뭐 아까 정답을 드렸죠. 세 가지를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좋은 점을 뽑아내서 가자는 제 생각이고요. 또 우리 고 박사님은 하야와 고리, 질병을 같이 감안해서 폴리바게니까지 생각해서 그것도 상당히 좋은 안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일부 또 굉장히 열받쳐 있는 사람들은 뭔 소리냐, 당장에 구속시켜야 한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구속하려면은 그런 흥결이나 법적 위법성을 우리가 다 입증해내야 되고 그 결과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따지는 상황인데 전혀 지금 무능력하다는 그런 상태에서는 도덕적 비난이 윤리적으로는 될 수 있어도 그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민을 좀 해보시고 또 뭐 어떤 사람은 또 강하게 맨날 가서 투쟁하자, 그 사람 입장이고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해서 내려올 사람 같았으면은 벌써 내려왔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투쟁하고 뭐 맨날 목소리를 건다 오히려 공권력 투입해서 더 핍박을 가야지 내려올 사람 아니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세 가지를 같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협상 테이블에다 놓고 그 아젠다 이슈를 가지고 서로 그 중간에 어떤 일전에 한번 총선에서 깨지고 나서 그 이재명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 만났잖아요. 예. 그 방식을 따라서 이번에도 같은 그런 방식에 의해서 하면은 저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오늘 그렇게 제 의견 얘기하고 싶고요. 고 박사님 의견도 얘기했는데 답이 없네요, 사실. 사실 이제 냉정하게 보면 진짜 윤석열 치하에서 못 살겠다. 그렇다면 어쨌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처벌은 면제해주겠다. 네. 이런 생각까지도 하셔야 됩니다. 예. 진짜 그러면 이 고통 받으면서 내가 임기까지 다 견디고 내가 분명히 깜방 보내겠다. 형사처벌을 하겠다. 이 둘 중에 선택의 공간이 있어요. 이거부터 선택하고 이제 세부적인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네. 작전을 그리고 전략과 다 그동안에 다 전략과- 실속 치운 거 다 치우고 네. 아이 뭐 법적인 처벌까지 다 면제해 주겠다는데 뭐 그리고 뭐 나중에 남은 인생을 호의호식하게 다 보장해 주겠다는데 그거 뭐 얼마나 해서 연금 보장해 주고 경호원들 다 보장해 주고 그렇죠. 그렇게 해 주겠다는데 저택까지 대통령 사저까지 다 보장해 주겠다는데 그렇게 해야지 뭐 나 같으면은 그거 인생 우리가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방송 네. 너무 오랫동안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우리 고 박사님, 고영근 박사님 한 번 더 모시고 제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박사님 자꾸 그러시면 안 되니까. 아니, 별명입니다 저는 박사님은. 네, 박사는 개인적으로 별명입니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 다음에 이렇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